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고온승결내과 진성님 원장입니다. 비가 오는 장마철에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즐겨보고 또 오늘의 이 강의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다 들어와 주셨는데, 써리님 예전에 많이 못 보던 아이디인데, 감사합니다. 원장님 멋있어요. 최민현님 안녕하세요. 이하자님 이제 시작했네요. 블루스카이님 기대돼요. 김진원님 안녕하세요. 프레시아님 안녕하세요. 이하자님, 예. 이민재님 안녕하세요. 살구사랑님 안녕하세요. 혜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수요일 오후 2시 좀 나른한 시간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 공지되었듯이 폐암을 일으키는 폐암의 경고 증상 8가지와 특수 형태 폐암의 진단과 치료라는 좀 여러분들께서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폐암에 대한 모든 상식을 바꿔버리는 아주 중요한 최신 의학적 지식이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왜 매우 중요하냐면 폐암의 분류에서 최신 WHO 클래시피케이션이 이게 바뀜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폐암의 치료가 다가 아니고 폐암에 혼합된 치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 자리에, 이제 비욘디 자리에 참석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항상 비욘디를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많이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비욘디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유튜브에 의학 관련 채널이 있지만, 비욘디만큼 정확하고 신뢰가 가고 또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정말 의학계 유튜브의 최고봉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욘디에서 여러분들께 폐암에 대한 특수 형태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주위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 이 폐암에 대한 최신 분류는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식을 얻어가시고 여러분 주위의 주치의사님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하시면 우리나라 또 폐암 발전, 폐암 치료의 발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비욘디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폐암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암 사망률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아주 무서운 암이죠. 1위의 암이기 때문에, 사망률 1위의 암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인 문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보건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주 난제, 우리 의사들에게도 굉장히 난제이고 어려운 문제고 환자분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폐암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폐암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암 중에서 사망률이 1위의 암이 될 수밖에 없는가? 3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암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당검진에서 위내시경을 함으로써 위암을 조기에 진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40년 전에는 위암이 우리나라의 발병률, 사망률 1위였는데 지금은 위암은 거의 암으로 치지 않을 정도로 조기에 일찍 발견을 해서 위내시경으로 그냥 절제를 하면 끝납니다. 그 정도로 조기 발견이 모든 암의 시는 중요하죠. 근데 폐암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촬영하는 엑스레이로 발견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폐암은 일찍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암이에요. 그래서 폐암이 이미 진단이 됐을 때는 다 진행된 상태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이거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는 폐암 자체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성질이 아주 고약한 성질의 암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암 자체가 굉장히 순한 성질의 암을 갖고 있는데 이 폐암이 갖고 있는 이 암의 이 성질들은 아주 매우 고약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장기로 빨리 퍼지게 되고
폐암 자체도 굉장히 빨리 퍼지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는 폐암의 해부학적 위치가 완전히 또 근치적으로 암을 절제하기 어려운 위치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동맥, 큰 동맥 주위에 암덩어리가 있다든지 심장과 인접해서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이게 해부학적으로 폐가 심장과 대혈관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 위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근치적, 그러니까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 이런 암의 성질 때문에 폐암은 여전히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라는 것입니다. 자, 임상적으로 그러면 폐암 조기 진단이 또 어려운 이유, 임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상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우리 의사가 이제 환자분들을 봤을 때 왜 의사 입장에서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까? 가장 흔한 거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촬영하는 단순 엑스레이 사진이 있죠. 이 단순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이면 폐암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단순 사진에서 벌써 이 덩어리가 보였다 하면 이거는 1기, 2기가 아니고 보통은 4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촬영에서 뭐 암덩어리가 보였다 하면은 초기가 아니라 거의 3기나 4기다. 이러니까 이게 임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혈액검사, 종양 표시자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폐암일 때 많이 올라가는 수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폐암이 진행이 돼야 올라가지 폐암 초기에는 이 혈액검사에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가래검사가 있어요. 가래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래검사도 폐암이 많이 진행이 됐을 때 가래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오는 것이지 초기에는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 자체의 성질도 문제지만 이거를 임상적으로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이 생겼죠. 바로 저산량 흉부 CT라는 방법이 생겼어요. 이 저산량 흉부 CT는 이제 조기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사선의 피폭이 낮은 CT 방법인데 이거는 과거에 15년 전에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 저산량 흉부 CT를 찍으면 도움이 된다, 아니다,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논란이 없어요. 끝났어요. 끝난 얘기예요. 저산량 흉부 CT는 무조건 조기 폐암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망률을 20% 낮추는 걸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산량 흉부 CT가 조기 폐암을 진단하는 데 뭐 도움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어리석은 얘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산량 흉부 CT라는 방법이 나왔는데 왜 폐암은 아직도 사망률 1위일까요? 그렇죠? 저산량 흉부 CT로 폐암을 일찍 발견하면 폐암의 사망률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낮아지지 않고 아직도 사망률 1위의 암이에요. 그 이유는 이 저산량 흉부 CT 자체도 100% 폐암의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방법보다는 조기 진단을 많이 해서 사망률을 20%를 낮추게는 됐지만, 자, 사망률이 20% 낮아졌지만 아직도 80%의 환자는 일찍 죽잖아요. 그렇죠? 과거보다는 조금 사망률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암 사망률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이 저산량 흉부 CT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저산량 CT의 한계는 뭐냐? 이 하엘라가 뭐냐면요. 이 폐 양쪽에 혈관이 뭉쳐있는 부위예요. 이 하엘라 부분에 있는 폐암은 이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냥 특징을 말하면 혈관, 어떤 심장, 이런 거와 인접한 부위에 있는 암덩어리는 이 저산량 흉부 CT로는 발견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조영제 흉부 CT, 그러니까 정맥 주사로 조영제라는 정맥 주사를 주고 CT를 찍어야지 발견이 되는데 이 저산량 흉부 CT는 주사를 놓지 않고 그냥 찍는 CT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사를 놓지 않고 CT를 찍었을 때의 장점은 방사선의 피폭이 굉장히 낮으니까 환자한테 위해가 가지 않고 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을 찍으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혈관 주위나 심장 주위에 있는 종양은 반드시 조영제 주사가 들어가야지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산량 흉부 CT 한계점은 혈관이나 심장이나 아니면 뭐 폐렴 같은 고용질 음양이 있을 때 이때는 발견이 안 된다. 이게 우리 저산량 흉부 CT가 좋으나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아주 중요한 또 슬라이드죠. 여러분, 폐암을 발생할 때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 8가지 경고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다른 호흡기 질환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오래 가면은 폐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폐암 환자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입니다. 기침. 근데 여러분, 기침은 천식일 때도 기침이 나오죠. 기관지 여물 때도 기침이 나와요. 결핵에서도 기침이 나오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도 기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호흡기 질환은 기침이라는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침이 폐암을 특별하게 특정할 수 있는 증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암에서 기침이라는 증상은 한 75% 나오는 가장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의사나 환자나 내가 담배를 폈어. 환자가 담배 피는 60대 환자예요. 근데 기침을 3주, 4주, 한 달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단순 엑스레이 촬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드렸죠. 단순 흉부 사진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환자의 연세가 60세이고 환자분이 흡연을 해요. 그러면 이런 환자분은 폐암의 고발병 유형군이죠. 폐암이 발병할 확률이 담배를 안 폈던 같은 나이의 또래보다 13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는 엑스레이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설량 흉부 CT를 촬영해야 된다. 혹시 저설량 흉부 CT 촬영도 정상으로 나와도 진짜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기침을 약을 줘도 계속 기침을 하더라. 그러면 그런 환자는 더 정밀한 검사, 기관지 내시경 검사, 조영제 흉부 CT 검사 이런 것까지 다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폐암의 또 두 번째 증상은 객혈입니다. 객혈은 환자가 무조건 병원으로 빨리 오죠. 기침을 한다고 환자는 병원에 바로 오지 않아요. 그렇죠? 기침은 감기도 기침을 하고 뭐 비염도 기침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오지 않는데, 가래에 피가 보였다? 이거는 환자가 겁이 덜컥 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빨리 옵니다. 그래서 객혈, 피가래는 굉장히 중요한 폐암의 또 발생 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객혈로 왔을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만 찍고 피검사만 합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객혈로 왔을 때는 교과서적으로는 무조건 저설량 흉부 CT 찍어야 되고요. 또 교과서적으로도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관지 내시경 검사, 와, 그거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과서에서. 헤모프테시스, 가래에 피가 나올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CT도 찍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숨찬 거. 숨찬 것도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천식 같은 경우에 숨이 많이 차죠. 또 COPD도 숨이 많이 차죠. 그렇지만 폐암일 때도 숨이 찰 수가 있다는 거고요. 굉장히 특이한 게 목소리가 쉬었다. 이 쉰 목소리도 폐암의 한 증상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매우 황당한 증상이 있어요. 두통, 머리 아프고 메시껍고 토한다. 자, 머리 아픈 거는 약간 우리가 신경과적인 이렇게 뇌의 어떤 증상일 수가 있고, 특히 뭐 메시껍고 토한다는 거는 소화기 질환이잖아요.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위에 질환이 있다든지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런 구토 메스꺼움이 폐암 발생의 경고 증상일 수 있다는 거에서 폐암이 진단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폐암 중에서 특히 소세포 폐암이 있는데, 그 폐암 중에서 특히 소세포 폐암은 이 뇌로 전이를 엄청 잘 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환자가 뭐 구토 메시꺼움이 있는데 이게 소화기 내과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두통 구토예요. 두통 구토. 두통이 있는데 구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뇌에 대해서 정밀하게 MRI나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김진호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폐암 발생 8가지 경고증상 징후 꼭 기억해야 할 내용 감사합니다. 김진호님. 자, 그리고 뼈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뼈 통증. 이게 뼈 통증도 우리가 뼈가 아프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가죠. 근데 폐암이 뼈로 전이된 경우에도 이런 뼈 통증과 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걸 아시는 게 이거예요. 일단 뼈 통증이 있으면 정형외과 가겠죠. 그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해도 뭐 그냥 관절염이나 그런 거라면 치료가 되겠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또 환자 입장에서나 혹시나 내가 또 폐에 안 좋은 게 이렇게 뼈로 전이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과가 어려운 거죠. 내과는
특히 호흡기내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이상한 증상들이 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폐암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기내과 의사들은 굉장히 지식의 범주가 넓어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흉부통증, 상대정맥증후군, 이거는 뭐냐면 정맥주의, 그러니까 팔이 붓는 거예요. 팔이 붓는데 이게 폐암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8가지 증상들은 폐암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죠. 피 나오는 거는 폐암하고 환자들이 관련을 많이 지어요. 피가 나오면 내가 폐암이 아닐까? 내가 결핵이 아닐까? 무서워하죠. 근데 나머지는 뭐 쉰목소리, 두통, 구토, 뼈 통증, 팔 붓는 거, 뭐 흉부 통증, 이런 것들은 사실 폐암하고 연결짓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증상이 있다고 다 폐암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폐암 발생에 폐암이 있을 수 있는 경고, 워닝 사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8가지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내 폐가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을 한 번쯤 가져보셔야 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제가 문제를 냈죠. 다음 중 폐암의 초기입니다. 초기. 폐암 초기, 말기가 아니고요. 폐암 초기에 가장 흔한 증상은 하고 여기가 문제 함정이 있어요. 잘 풀으세요. 1번 기침, 2번 흉통, 3번 피가래, 4번 호흡곤란, 5번 아무 증상 없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문제 풀어보시죠. 폐암 초기에 가장 흔한 증상은 무엇일까요? 1번 기침, 2번 흉통, 3번 피가래, 4번 호흡곤란, 5번 아무 증상이 없다. 이하자님 1번 기침 하셨고, 윤희준님은 5번, 1번과 5번에 아주 엄청난 전쟁이네요. 써리님 1번, 조상찬님 5번. 자, 1번, 5번. 5번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제가 써리님 계속 1번하고 구현선님 5번, 신용수님 5번, 박영아님 4번, 김함님 5번. 5번이 한 80%로 많네요. 여러분, 야, 우리 비욘디 구독자분 여러분들은 이민재님 1번 기침입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인정님 1번, 부자언님 5번. 비욘디 여러분들은 정말 수준이 거의 뭐 의과대학 그 4년, 6년을 졸업한 수준보다도 아주 5번이 쫙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기침이 아까 헷갈리는 거는 아까 기침이 그 증상 중에서의 75%예요. 그쵸? 그래서 기침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여기 폐암 초기에, 자, 폐암 초기에 가장 흔한 증상은 5번입니다. 5번.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5번으로 많이 맞히셨습니다. 1번 아니면 5번이었고 소수의 의견으로 4번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 비욘디 구독자분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5번. 그래서 무섭죠.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증상이 없는데 병원에 가시나요? 안 가잖아요. 우리는 증상이 있어야 병원에 가죠. 환자는. 내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병원에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없는데 병원에 가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죠. 건강검진. 검진은 우리가 증상이 없어도 검진을 가서 검사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50세 이상 아니면 40세라도 담배를 피시거나 담배 피는 간접 흡연에 노출된 환자분들은 저산량 흉부 CT를 추가해서 검진을 해보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명한 슬라이드입니다. 기존의 폐암의 분류예요. 기존. 자, 기존이란 말에 기존이라고 나와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실 거죠. 기존이 있으면 최신이 있겠구나. 자, 기존의 폐암은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폐암은 어떻게 나누느냐? 소세포 폐암과 소세포가 아닌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눈다. 소세포 폐암은 보통 전체 폐암의 15%를 차지하고 소세포가 아닌 비소세포 폐암은 약 85%를 차지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자, 그런데 소세포 폐암은 우리가 딱 하나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소세포암, 소세포암이 아닌 non-small-cell carcinoma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고 우리가 익히 많은 강의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non-small-cell C에는 편평상피 세포암, 선암, 대세포 폐암. 요렇게야. 김경태님 감사합니다. 항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너무나 유명한, 제가 한 100번도 넘게 얘기했던 건데, 자, 이건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이게 기존의 폐암의 분류예요. 근데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의 제목이 특수폐암을 제가 말씀드렸죠. 특수폐암. 자, 특수폐암이라는 거는, 야, 이상하다. 이게 폐암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뭔가 또 다른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국내 최초로 폐암의 뉴 버전이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자, 이 폐암은 어떻게 분류되느냐? 이게 폐암의 가장 업데이트된 최신 분류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써리님, 10만원. 써리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보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야, 써리님, 장미꽃 탁 올리신 써리님, 감사합니다. 아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인영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이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가장 업데이트된 가장 최신 의학적 폐암의 분류입니다. WHO에서는 폐암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자,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을 나누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소세포 폐암, 암의 크기가 작게 생겼다 해서 스몰셀 CA입니다. 소세포 폐암과 소세포가 아닌 걸로 분류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는 소세포 폐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세포 폐암에 이게 중요해요. Combined Small Cell Carcinoma. 이게 무지 중요해요. Combined. Combined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합쳐져 있다. 혼합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Combined 했다. 합쳐졌다. 뭐가 합쳐져 있느냐? 자, 소세포 폐암은 소세포 폐암인데, 소세포 폐암 플러스 라지 셀 CA가 같이 섞여 있고, 아니면은 아데노 CA, 선암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은 편평세포암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개예요. 소세포 폐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세포 폐암이 섞여 있는 경우가 이렇게 16% 정도는 대세포 폐암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소세포 폐암도 있고 그 일부분이 대세포 폐암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또 소세포 폐암이 있으면서 아데노시의 선암이 있는 경우가 한 9%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게,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얘기를 들었을 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지금 놀라고 있을 거예요. 뭐야 저거 진짜야? 이렇게 합니다, 의사들의 반응은.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스몰셀 CA, 소세포 폐암이 있는데 이번에는 편평세포암이 동반되어 있을 확률도 아주 적지만 3%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 지식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좀 이따 나올 건데, 어쨌든 과거에는 소세포 폐암이면 소세포 폐암 하나였다. 자, 소세포 폐암은 어떻게 치료했죠? 소세포 폐암은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소세포 폐암은 수술을 할 수 없는 암이다. 우리가 이렇게 40년 전부터 배워왔던 암이에요. 소세포 폐암은 수술할 수 없고 항암 주사나 방사선 치료로 한다. 수술을 못한다. 이게 우리가 소세포 폐암에 갖고 있는 선입견이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소세포 폐암은 수술을 안 한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분들은 이거 막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소세포암인데 선암이 섞여 있고 편평세포암이 섞여 있어. 근데 선암, 편평세포암, 대세포암은 뭐죠? 이거 보니까 비소세포암인데,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라지셀 아데노시에이 스퀘머셀 CA는요, 우리가 난스몰셀 CA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난스몰셀 CA의 대표적인 게 편평상피, 선암, 대세포 폐암이잖아요. 근데 소세포 폐암이 난스몰셀 CA하고 같이 섞여 있어?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어떤 혁명적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의사들은 이걸 들으면 이거 뭐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멍 때리는 거죠. 골 때리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지만, 이걸 의사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야? 폐암이 언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세포 폐암은 수술을 못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비소세포 폐암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돼?
비소수표 섞이는데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폐암의 최신 분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셀이 아주 이렇게 작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작다 해서 스몰 소세포암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세포암의 폐암의 병기 분류는 리미티드, 제한계하고 익스텐디드, 확장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 이유는 치료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성은 한쪽 폐에 국한되어 있다. 즉 많이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세포암이 오른쪽 폐면 오른쪽 폐에만 있다. 이거는 제한성은 여러분 항암제 치료만 하셔도 안 되고요.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방사선 치료까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확장기는 양쪽 폐에 다 퍼진 거예요. 양쪽 폐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미 진행이 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진행이 됐으면 방사선도 해야 되고 항암도 해야 되고 두 개를 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상식상. 근데 여러분 확장기 때는 오히려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세포암의 확장기는 이 소세포암이 아주 작은 세포고 얘네들은 뇌로도 가고 뼈로도 가고 뭐 콩팥으로도 가고 간으로도 가고 골수로도 가고 우리 몸으로 쫙 퍼져요. 우리 몸으로 쫙 퍼졌기 때문에 자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 방사선 치료는 타겟팅이 있어야 할 수가 있어요. 즉 국소적으로 암의 덩어리가 있어야지 거기만 타겟팅, 포커싱해서 방사선을 쫙 쬐는 거예요. 근데 확장기는 이미 몸 안에 다 퍼졌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팅할 방사선은 우리 몸 전체로 타겟팅해야 돼요. 그럼 방사선 치료 한 번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 전체의 치료 방사선이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확장기는 오히려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제한기 때 오히려 초기일 때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윤희진님, 이거는 호흡기내과 전공하신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야 할 내용인데요. 설마 호흡기내과 교수님들은 알고 계시겠죠? 네. 일반 내과 선생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호흡기내과 교수님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주 또 중요한 소세포 폐암이 8가지, 이거 사진 찍으세요, 여러분. 소세포 폐암은 굉장히 중요한 암인데,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소세포 폐암은 초기 진단이 어려워서 진단하면 대부분 확장기다, 진행돼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최신 분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최신 분류에는 이 컨바인드 된 캔서, 혼합된 암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증가해요. 말했죠? 뭐 대세포, 라지셀, 선암, 편평세포암이 이게 같이 이거는 난스몰셀세인데 비소세포암인데 비소세포암이 소세포암이랑 같이 짬뽕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아주 많아요. 엄청 중요한 거죠. 치료가 완전히 틀려지고 이렇게 편평세포하고 선암이 있는데 항암 치료만 하게 되면은 이 환자는 금방 죽습니다. 왜? 항암 치료하게 되면은 소세포암은 이게 없어지겠지만 소세포암이 아닌 지금 비소세포암이 저렇게 같이 혼재되어 있는 암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저것들은 항암 치료에 안 듣게 되잖아요. 저 암들은.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이 최신 분류에서 소세포암이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된다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무지무지. 자, 나머지는 이미 다 알고 있던 소세포암의 특징이에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뇌로 전이가 잘 된다. 그래서 소세포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뇌에다가 방사선, 예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워낙 뇌로 잘 가기 때문에 MRI를 찍어서 뇌에 아직 전이가 안 돼 있어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 소세포암은 뇌로 너무 잘 가니까 예방적으로 뇌에 그냥 방사선 치료를 합시다 라고 결정하기도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죠. 그 이유가 뇌로 너무 잘 가요, 이 소세포암은.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이 소세포암은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것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전자 변이가 없다, 소세포암은. 자, 이게 이제 따끈따끈한 이게 논문에서 나온 거죠. 이게 뭐 영어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제가 풀어드리면 소세포 암 중에서 약 지금 28%가 컴바인드 돼 있다. 아주 많은 거예요. 거의 30%가 과거에는 소세포암 하면 소세포암 100%였는데 최근에는 소세포암 하면 소세포암 중에서 30%가 되는 암이 다른 암하고 혼재돼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다른 암 중에서 16%는 라지셀 카시노마고 9%가 아데노카시노마고 3%는 스퀘어멜셀 카시노마가
혼재되어 있더라. 이게 아주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세포 폐암은 치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항암 치료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로 항암 치료를 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소세포암일 때는 요 항암 치료, 이건 세포 독성, 아주 그 머리 빠지는 항암제, 세포 독성이고, 요게 면역 항암제, 요 세 가지로 치료를 했었어요. 이거는 소세포 폐암의 100%일 때.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안 그렇게 된다는 거고, 뭐 T세포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 중요한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이 지금 강의 잘 들었으면 풀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중 소세포 폐암의 설명 중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틀린 거. 자, 오늘 여러분 소세포 폐암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가십시오. 소세포 폐암 중 틀린 거 찾읍시다. 1번, 소세포 폐암 혼합형이 증가하여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는 혼합암도 있다. 자, 소세포암은 수술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혼합형은 비소세포암에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비소세포암은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하는구나. 혼합암은 이거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소세포암의 확장기 퍼졌을 때는 항암 치료가 첫 번째 치료 옵션이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항암 치료 한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소세포 폐암과 편평세포 폐암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없다. 소세포암은 소세포암이지 편평세포암은 비소세포암인데 이게 어떻게 같이 동반되냐? 자, 풀어보세요. 4번, 소세포암과 선암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약 9%에서는 같이 나타난다. 5번, 쇠세포암은 뇌로 전이되는 대표적인 암이다. 야, 여러분들 지금 역시 뭐 조성래님 3번, 심민영님 3번, 써리님 3번, 써리님, 와, 후원도 대박으로 하시고, 어디서 해성과 같이 나타나신 써리님 궁금하네요. 여태까지 못 보던 제가 아이디어였는데요. 써리님 3번, 김진원 3번, 이화자 3번, 뭐야, 다 맞히시네? 이화자 3번, 이민재 3번. 야, 이거 잘 맞히시는 거니까 제가 강의를 엄청 잘했네요, 여러분. 그쵸?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거 제가 강의를,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강의를 아주 블루스카이님 3번, 정재현님 3번, 이미영님 3번, 야, 이 어려운 문제를 모든 분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한 것도 있고 제가 강의를 엄청 잘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죠, 3% 적지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완벽한 마스터를,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 잘했다는 거죠. 이하자님, 김윤호님, 구현사님, 조은님, 김민아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정말 내과 의사 선생님들 모르는 거를 오늘 다 알게 되신 거예요. 호흡기 교수님들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겁니다. 자, 비소세포암은 병기가 있죠. 병기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다 알 필요는 없고 3기 A까지는 수술을 하고 3기 B부터는 수술 못한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폐암을 진단하는 순서는, 자, 엑스레이에 이렇게 벌써 암덩어리가 보인다. 이건 이미 초기가 아닙니다. 이거 3기 아니면 4기입니다. 엑스레이에 보이면. 그 다음 단계는 CT를 찍어야 돼요. 한 8cm 되는 종양이 이렇게 크게 있죠? 그러면 CT로 여러분 폐암을 진단할 수 있나요? 저렇게 CT에 적여보면, 당신은 폐암입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 못해요. 폐암의 종류를 찾아야 돼요. 이게 소세포암인지 비소세포암인지 알아야 되죠? 치료가 틀리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압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죠? 이거 CT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기관지 내시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관지 내시경.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조직을 무조건 반드시 꼭 얻어야 됩니다. 기관지 내시경을 하든지 아니면 폐 밖에서 바늘을 찌르든지 어떤 방법을, 이하자님 기관지 내시경. 이하자님 역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조직을 얻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폐암에 대해서 새로운 분류를 알기 전까지는 조직 뭐 한 두세 개만 얻으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해도 의사들이 그래? 오케이. 뭐 받아들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뭐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나 환자분들이나 앞으로는 이게 요렇게 조금만 얻어가지고는 이건 편평상피 세포암이거든요. 조직을 한두 개 얻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혼합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자, 조직을 조금만 뜨면은 이게 소세포 폐암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30%나 소세포암이 아니고 다른 암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대학병원에서 조직을 예를 들어서 5개를 떼잖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조직을 20개 떼요. 20개. 20개 떼는 이유가 조직을 근데 1개 뗄 때마다 의사는 저는 스트레스를 한 100이라면 100 지수를 다 받아요. 근데 20개를 떼면 20번을 받는 거잖아요. 대학병원에서 5번만 받아도 되는 거를.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조직을 열심히 떼려고 하느냐? 바로 오늘의 폐암의 분류가 바뀌었고 폐암의 치료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조직을 무조건 많이 떼야 됩니다. 무조건. 자, 이렇게 뜨면은 조직을 무조건 많이 떼어야 돼요. 이게 천암이죠. 자, 치료 원칙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가서, 항암제는 여러분, 이게 이제 세포 독성은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 이거는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이제 항암제고요. 이제 유명한 요즘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표적 치료제, 타겟팅 이 항암제는 이거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야 돼요. 돌연변이가 생긴 거를 돌연변이를 찾아서 그것만 공격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되게 적고 효과가 월등합니다. 그게 표적 치료제예요. 그리고 면역 치료제라는 거는 아까 잠깐 지나갔던 우리 몸의 T세포, 면역을 관장하는 T세포를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그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끔 하는 그 치료제인데 어쨌든 암에 따라서 이거를 쓸 수밖에 없나. 소세포암은 요거하고 요거도 2개 쓰고 요 표적 치료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암은 여러분 선암. 비소세포암 중에서 선암은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좋아요. 특히 이제 나올 EGFR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선암의 이게 유전자 변이, 돌연변이거든요. 이 돌연변이 중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냥 상피세포 성장인자로 굳이 플러스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버스는 버스, 택시는 택시, 호텔이면 호텔 이렇게 그냥 딱 하면은 떠올리는 외래어처럼 이건 그냥 EGFR이에요. EGFR. 근데 EGFR이 40% 정도 돼요. EGFR이 있으면 아까 말한 표적 항암제에 무지무지 잘 들어요. 이하자님 감사합니다. 정말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자님. 그래서 이 EGFR을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이거 조직 검사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조직을 조금 떼면 이거 못 찾아요. 조직을 왕창 떼야 돼요. 왕창. 그래서 저희 병원 막 20개씩 떼는 겁니다. 이거를 한두 개 떼어서는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엄청 많이 떼어야 됩니다. 그만큼 의사가 힘들게 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GFR의 치료제는 여러분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제일 유명한 게 타그리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한양에서 개발한 렉라자. 효과가 무지무지 좋아요. 무지무지. 그래서 3세대입니다. 그래서 선암은 폐암에 걸리면 굉장히 이게 불행한 일인데 다행히 그 암의 종류가 이제 난스몰셀 비소세포암 중에서도 이렇게 선암이다. 선암이고 선암에서 이렇게 유전자 돌연변이, 특히 EGFR 돌연변이가 있는 암이다. 그러면 거의 완치되고 거의 조절됩니다. 근데 선암이 또 여자분들한테 잘 걸려요, 요즘에. 그러니까 어쨌든 선암이라고 확진이 되면 그거는 암 중에서는 굉장히 제일 해피한 폐암이다. 굉장히 예후가 좋다. 단 EGFR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돌연변이가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죠? 근데 폐암의 치료는 틀려요. 돌연변이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서양인들은 저 EGFR 돌연변이가 5%밖에 안 돼요. 동양인이 40%예요. 특히 우리나라, 중국, 일본. 특히 우리나라. 그래서 모든 그런 선암에 대한 신약은 우리나라에서 이 연구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암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 사람이 저 EGFR 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임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선암의 표적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요. 알크는 한 5%밖에 안 되는데 로비큐어라는 약이 유명한 약이에요. 면역 항암제 중요한 거는 키트로다, 옵디보, 티센트릭이 있는데 이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자체에 있는 T세포를 이 T세포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암세포가 혜연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 암세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 암세포가 똑똑해요. 진화를 해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체크포인트라는 단백질을 분비를 해가지고 이 T세포가 자기를 암세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를 싹 이렇게 변형을 시켜. 암세포가 똑똑해가지고. 그러면 T셀이
정상적인 우리 몸에 있는 T셀이 이명님 감사합니다. 이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T셀이 이 암세포를 잡아먹으려 하다가 암세포가 모양이 싹 변해. 그러니까 공격할 대상을 못 찾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우리 몸의 반응인데 저 면역항암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이 암세포가 체크포인트 단백질을 분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변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T세포가 이거 잡아먹지 못하게. 근데 면역항암제 하는 역할이 이 암세포가 이렇게 변하게 하는 거를 너 못 변해!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저 면역항암제가. 이 암세포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거를 키트로다 옵티브 티센트릭이 너 변할 수 없어! 너는 내 거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암세포가 모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T세포가 얘를 암이다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게 면역항암제예요.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선생님이 바로 비욘디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강의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특수 형태의 폐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아까는 소세포암인데 혼합된 암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암도 되게 흔해요. 선암인데 선암이면서 편평세포암이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 선암인데 편평세포암이야. 이거는 같은 난23CA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원희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아데노시에이에서 이거 문제를 풀면서 하죠. 문제를 풀면서. 자, 이거 할게요. 특수 형태 폐암 진단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특수 형태, 혼합된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은 1번 흉부 CT, 흉부 MRI, 3번 폐기능, 4번 혈액 검사, 5번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많은 양의 조직을 채취한다. 여러분 풀어보세요. 뭡니까? 특수 형태 폐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1, 2, 3, 4, 5번, 김경태님 5번, 윤희진님 5번, 최민영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늘 열정에 감사해요. 블루스카이 강의 너무 좋아요. 윤희진님 5번, 이원희님 5번, 다 5번이네요. 김민영님 5번, 라일락님 5번, 혜은님 5번. 야, 여러분. 여기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부러 좀 틀려주세요. 김민아님 5번, 이하자님 5번.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아무리 제가 강의를 잘했어도 최민영님 5번, 주정찬님 5번.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고 집중해서 저의 강의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의과대 학생들도 풀기 어려운 정확한 답을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양의 조직 채취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또 있어요, 여러분. 소세포 폐암의 제한기예요. 소세포 폐암의 제한기라는 건 암이 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혼합암이에요. 소세포 폐암 제한기인데 편평세포암이 2기예요. 그럼 이거 치료 어떻게 할까요? 소세포암은 치료가 항암치료라고 했죠. 소세포 폐암의 제한기면 어떻게 치료한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글로리아님. 소세포 폐암 제한기는 항암치료 플러스 방사선치료라고 얘기했죠. 편평세포암이 2기예요, 2기. 2기면 어떻게 치료한다고 그랬어? 수술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환자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1, 2, 3, 4, 5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풀게요. 윤희진 5번. 전부 다 맞춥니다, 5번. 그쵸? 소세포 폐암의 제한기니까 항암 치료 플러스 방사선 치료고 편평세포암에 혼재되어 있으니까 수술한다. 이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합암이 이렇게 치료가 틀려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소세포암만 있으면 수술 안 하죠. 근데 저렇게 혼재된 암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풀어볼게요. 선암하고 편평세포암인데 이게 선암에서 EGFR이 있어요. EGFR 돌연변이가 양성이에요. 이 EGFR이 양성이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표적 항암제가 엄청 잘 듣는다고 했죠. EGFR이 양성이면. 이건 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편평세포암 3기면. 자, 3기니까 수술 치료해야죠. 3기니까. 근데 수술 치료 끝나는 게 아니라 선암이 있고 이 선암이 EGFR 돌연변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표적 항암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1번이 답입니다. 치료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선암에 EGFR만 있었어요. 그러면 뭐 표적 항암제만 하든지 편평세포암만 있으면 이런 표적 항암제 치료를 안 했죠. 편평세포암은 표적 항암제가 치료가 안 듣습니다. 선암만 듣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합된 암에서는 수술도 하고 표적 항암제도 치료하고 이런 것들, 치료의 방침이 엄청나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 폐암의 최신 치료는 그 근본 원인이 폐암의 분류가 바뀌고 있고 폐암의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혼합
잘못된 폐암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핵심, 기존의 폐암 분류의 기초, 이건 기초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최신 폐암 분류의 특징에서 치료가 변하고 있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 특히 소세포 폐암에서 혼합암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뭐지, 여러분? 갑자기 뭐 아름다운 책 같은 게 뭐가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달 유튜브 8월 28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쓴 책 신간을 소개를 하려고 이거를 미리 오늘 똑똑한 여러분들께 미리 제가 공지를 합니다. 제가 호흡기 관련 책을 썼는데요. 제목은 나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성님입니다. 라는 책을 제가 6년 만에 신간을 냈습니다. 6년 동안에 제가 겪었던 환자들 중에서 특히 난치성 호흡기 질환,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 폐섬유화증 환자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 폐암 환자분들, 이런 환자분들의 제가 그동안 치료했던 그분과의 얘기를 제가 부족하지만 책으로 썼습니다. 윤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8월 28일 날 오후 2시에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까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한 달 후에 제 책 소개할 때도 많이 들어와 주셔서 열띤 토론. 구현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직은 책 구매할 수 없습니다. 8월 26일 날부터 구매할 수 있고 28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여기 있는 거는 그동안 제가 냈던 책들입니다. 숨 쉴 때마다 내가 필요해. I need you whenever I need you breathe.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라 미세먼지 어떻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나온 책 제목은 나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성입니다. 라는 책이 여러분들께 한 달 후에 다가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여러분 질문을 받는 시간을 또 빨리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윤희진님, 폐암 조기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저촬영 PCT를 찍으셔야 됩니다. 폐암 가족력은 많지는 않지만 유전적인 게 조금 한 1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민재님, 폐암의 경고 증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객혈이죠, 객혈. 객혈이 증상에서 가장 위험한 증상으로 보면 되고요. 이승현님, 폐암이 자가면역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과 폐암에 관련이 있습니다. 조성찬님, 그럼 돌연변이 EGFR 양성 선암이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자, 선암이기니까는 수술해야 되죠. 3기 A 아니니까 수술하고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 치료. 그냥 고혈압 약을 매일 먹듯이 표적항암제 치료제를 매일 먹으면 그냥 그게 스테이블하게 조절이 됩니다. 이승현님, 지나갔네요. 카트르다가 폐암 보험 나왔었는데, 키트르다가 폐암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이거는 건강보험 적용 문제의 키트르다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면역항암제가, 표적항암제는 보험이 확실히 되는데, 면역항암제는 지금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암에 따라서도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면역항암제는 아주 비교적 신약이기 때문에, 저거는 심사평가원에 문의해보면 알겠고요. 구현서님, 소세포 폐암이 제한기고, 선암 3기 A고, 유전자 EGFR이 양성인 환자는 어떤 치료? 소세포암 폐암 제한기죠. 제한기면은 아까 방사선치료하고 항암치료 한다고 그랬죠? 선암이 3기 A죠. 그럼 수술해야죠. 근데 유전자가 EGFR 양성이죠. 표적치료제 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현희님, 폐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30년 이상 흡연하는 사람, 저처형식 때 찍어야 되죠. 혜은님, 원장님, 몸신 출연 방송 때, 몸신 때 보셨구나. 혜은님, 곤봉지 폐암의 징후, 예, 곤봉지도 이게 손이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곤봉지가 왜 폐암의 징후냐면, 곤봉지는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이 이게 손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폐암의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가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서, 마지막 아버지가 용접으로 인해 폐기능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3cm 절제 수술하는데 폐기능은 괜찮을까요? 3cm 절제 수술이 폐엽 절제, 그러니까 폐 전체 절제가 아니라 폐엽 절제나 아니면 쐐기엽 절제라고 하면은 폐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윤희진님, 제 책은 8월 26일 날부터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폐암의 또 최신
분류에 대해서, 폐암의 경고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냈던 문제를 거의 100%다 맞춰주시고 열띠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폐암은 암 사망률 중에 1위의 암이지만 서서히 우리가 폐암을 정복할 날도 머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호흡기 관련 건강 특히 잘 지키시고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